좌절감. 그 남자는 34살까지 아직도 처녀였다는 이유로 분노에 휩싸여 한 번에 40명을 죽이며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40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까지 공격했다. 단순히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는 도시 곳곳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였으며 마땅한 대가를 치렀을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최신 범죄 사건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엘리엇 로저는 1991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는 혼혈이었으며 여동생이 한 명 있었다. 엘리엇의 아버지는 유명한 영화감독인 피터 로저였고 어머니 리치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간호사였다. 엘리엇이 5살이 되던 해 그의 가족은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 엘리엇은 착하고 명랑한 소년이었으며 밝고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 부모가 이혼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내성적으로 변했고 조용한 성격이 되었으며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엘리엇의 가정은 부유했으며 부모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았다. 그러나 엘리엇의 심리적 증상은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그를 최고의 정신과 의사들에게 데려가고 값비싼 치료를 받게 했다. 하지만 엘리엇은 끝내 약물 복용을 거부했다. 시간이 지나도 엘리엇의 정신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엘리엇은 친구가 한 명도 없었으며 학교에서 자주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지만 먼저 다가가거나 어울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고립된 채 생활했고 방과 후 활동을 피했으며 방에 틀어박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만 했다. 2011년 엘리엇은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입학하며 아일라 비스타로 이사했다. 이 무렵부터 그는 유튜브에 어두운 내용의 부정적인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매우 슬프고 외롭다고 하소연했으며 가장 큰 괴로움은 여전히 성경험이 없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한 번도 키스를 해본 적이 없다며 씁쓸하게 웃기도 했다. 엘리엇은 왜 여자들이 자신을 거부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20세가 넘었음에도 한 번도 친밀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외모를 가꾸고 좋은 차를 타면 여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를 설득해 고급 BMW 차량을 사도록 했다. 이제 그는 명품차, 디자이너 선글라스, 값비싼 옷을 갖추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엘리엇은 여전히 어떤 여자와도 가까워질 수 없었다. 2년이 지나도 엘리엇은 여전히 성경험이 없었고 그의 슬픔은 점점 질투와 증오로 변해갔다. 그는 연인들이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다. 성생활을 즐기는 남성들을 시기했고 자신을 거부한 모든 여성들을 원망하며 그들이 자신이 남자가 되는 기회를 빼앗았다고 생각했다. 엘리엇은 학교에 가는 것을 점점 피하며 온라인 게임과 여성 혐오적인 웹사이트에 빠져들었다. 그는 한 온라인 댓글에서 자신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스타일리시한 남자라고 표현하며 수천 명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만 여자가 어떻게 이런 완벽한 신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잘 차려입고 세련되었으며 뛰어난 외모를 가졌고 BMW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년배 남성의 90%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믿었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런 자신을 멍청하게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쌓여가던 증오는 결국 폭력적인 충동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엘리엇은 매력적인 금발 여성 2명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그를 무시했으며 오히려 자신을 희롱하거나 비웃는다고 생각했다. 분노한 그는 차를 돌려 내린 뒤 마시던 스타벅스 음료를 그녀들에게 던졌다. 또 다른 날 그는 공원에서 아름다운 금발 여성들이 남자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근처 가게에서 물총을 사와 탄산음료를 가득 채운 후 공원으로 돌아가 소리치며 그들에게 뿌렸다. 그해 7월 20일 엘리엇은 드물게도 파티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그는 멋지게 차려입고 파티에서 여자들과 어울리려 했지만 그들 모두 그를 무시했다. 분노한 그는 한 여성을 발코니 아래로 밀어버리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이 이를 저지했다. 파티에 있던 다른 젊은 남성들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엘리엇을 집단으로 구타했다. 파티에서 무시당하고 맞았던 경험은 엘리엇의 마음속에 증오의 씨앗을 심었고 결국 그는 세상을 향한 복수로서 대량 살인을 계획하게 되었다. 2013년 9월부터 엘리엇은 세계의 다른 도시에서 총 3정을 구입했다. 그는 또한 나의 뒤틀린 세계, 엘리엇 로저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141페이지 분량의 선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선언문에는 엘리엇의 왜곡된 세계관과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담겨 있었다. 엘리엇은 자신이 순수한 백인이 아니라 혼혈로 태어난 것에 대한 증오를 표출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었으며 미래에는 여성을 감금하고 고문하는 강제 수용소를 만드는 꿈을 꾸었다. 그의 선언문 마지막에는 자신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며 이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자신이 반드시 끝내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침내 세상에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은 또한 엘리엇 로저의 보복이라는 제목의 마지막 영상을 녹화했다. 이 영상에서 그는 여성들에게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공격 계획과 그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내일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가 인류에 대한 복수를 실행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춘기 때부터 그는 외로움과 거절을 견뎌야 했다. 모든 것은 여자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다른 남자들에게 애정과 성을 줬지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다. 나는 22살이지만 한 번도 키스를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여전히 처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분노를 토해냈다. 나는 대학에서 2년 반이 넘게 보냈지만 여전히 처녀성을 잃지 못했다. 이것은 고문이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대학은 사람들이 성관계와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기여야 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움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너무나도 불공평했다. 여자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영상에서 그는 자신을 완벽한 남자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여자들은 역겨운 남자들에게 몸을 던졌으며 정작 자신 같은 최고의 신사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자신을 거절하고 무시한 모든 여자들, 그리고 자신보다 더 많은 성적 경험을 누린 모든 남자들을 증오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피로 물들 복수극의 시작을 알렸다. 2014년 5월 23일 엘리엇은 무차별 살인을 개시했다. 먼저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며 이날을 심판의 날이라 불렀다. 희생자 3명 중 2명은 그의 룸메이트였던 청홍과 조지 첸이었다. 세 번째 희생자는 그들의 친구였던 데이비드 왕이었다. 엘리엇은 먼저 왕을 공격한 후 홍을 죽였고 마지막으로 첸을 살해했다. 그는 각기 다른 시간에 이들을 살해했으며 공격 후에는 피를 닦아내려 시도했다. 수사관들은 엘리엇이 룸메이트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한 명씩 집에 들어올 때마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후 엘리엇은 태연히 밖으로 나가 커피를 사 마셨다. 밤 9시 17분 엘리엇은 마지막으로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리고 불과 1분 뒤 그는 자신의 선언문을 부모, 치료사, 친척, 옛 선생님, 그리고 몇몇 어린 시절 친구들을 포함한 34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모두가 극도의 충격과 공포에 빠졌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엘리엇의 부모는 차를 몰아 산타바바라로 급히 향했다. 그동안 엘리엇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 내 알파피 여학생 사교 클럽 건물로 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학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분노한 엘리엇은 근처에 있던 여학생 3명에게 총을 발사했다. 총격으로 캐서린 쿠퍼와 베로니카 바이스가 사망했으며 비앙카 드 코크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엘리엇은 마을 중심가로 차를 몰고 갔으며 교통 흐름을 거슬러 달렸다. 그는 보행자를 들이받고 길가 양쪽에 총격을 가하며 현장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차 안에서 한 학생 편의점으로도 총을 발사했다. 이 총격으로 학생 크리스토퍼 마르티네스가 사망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무차별 공격을 저지른 후 엘리엇은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관 4명이 그를 추격했지만 도중에 놓치고 말았다. 불과 몇 분 만에 엘리엇은 다시 행인들을 향해 총을 쏘고 차량으로 사람들을 치며 공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6명은 총상, 6명은 차량에 치여 다쳤다. 한때 엘리엇은 경찰 3명과 총격전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왼쪽 엉덩이에 총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도주를 계속했고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 키스청이라는 사이클리스트를 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다. 결국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엘리엇은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생을 마감했다. 엘리엇의 마지막 유튜브 영상은 사건 발생 후 발견되었으며 즉시 플랫폼에서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영상을 복사해 다시 업로드한 상태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상이 반복적으로 방송될 경우 모방 범죄를 부추길 것을 우려했다. 대량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식이 열렸으며 수천 명이 참석했다. 단 몇 시간 만에 엘리엇은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고 3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슬픔을 안겨주었다. 엘리엇의 아버지 피터 로저는 TV 방송에 출연해 모두에게 사과하며 아들의 행동에 대해 절망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를 표출했다. 엘리엇은 대중에게 강하게 비난받고 저주받았지만 일부 여성 혐오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병적인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엘리엇은 분명히 뒤틀린 성격과 심각하게 왜곡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에게 다가와 동경하고 숭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엘리엇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다. 항상 받기만 원했을 뿐 한 번도 베풀 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특히 여성들은 그와 관계를 맺거나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된다. 단순히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나르시시스트 킬러 엘리엇 로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미스터리 범죄 사건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중국의 충격. 한 남성이 51명의 여성을 침대 아내로 잡아도 7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20명의 여성을 살해. 이 남자는 7년 동안 51건의 강간을 저질렀으며 그중 20건은 잔혹한 살인으로 이어져 삼층마 삼층마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 범죄 수사는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경찰과 범인 간의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보자.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4월 1일 아침, 한 노파가 들판으로 나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가 밀밭의 일부가 짓밟힌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욕설을 내뱉으며 가까이 다가갔지만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밀밭 한가운데에는 끈적한 시체가 누워 있었고 눈은 충혈된 채 부릅떠져 있었으며 혀는 비정상적으로 길게 내밀어져 있었고 목 주변에는 선명한 멍자국이 있었다. 셔츠는 찢겨 있었으며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다. 여러 명의 경찰과 법의학 전문가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지만
가장 경험 많은 전문가들조차 이 끔찍한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전날 저녁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범행 수법은 극도로 잔인했다. 범인은 욕망을 채운 후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불태웠고 이로 인해 그녀의 갈비뼈가 모두 부러졌다. 이처럼 잔혹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범인은 상습적인 범죄자의 가능성이 높았다. 1990년대 산시성의 치안은 열악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이어서 법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노부모는 경찰에게 무릎을 꿇고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부족해 수사는 몇 달 동안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약 8개월 후인 12월, 창안현 타이핑촌에서 또 한 건의 잔혹한 강간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었으며 강간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되었고 시신은 불태워졌다. 분석 결과 범인은 마을 근처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수사는 미혼 중년 남성이나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98년 2월부터 11월까지 시안 인근에서 유사한 사건이 8건이나 발생했다. 초기 범행과 최근 범행 사이의 차이점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여러 명일 가능성 또는 범행 수법이 변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는 과거에는 강간 후 피해자를 살해했으나 최근에는 죽이지 않고 상해만 입히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수사에 중요한 돌파구가 생긴 것은 생존 피해자인 리 씨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제공하면서였다. 범인은 마른 체형에 날카롭고 못생긴 얼굴을 가졌으며 비정상적으로 힘이 강했다. 그는 산시 방언을 사용했지만 시안 특유의 억양은 아니었으며 육체 노동자처럼 보였다. 경찰은 즉시 범인의 몽타주를 제작하고 건설 현장과 노동자 숙소를 중심으로 수사를 개시해 해당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조사했다. 한 노인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는데 범인과 닮은 남성이 범행 현장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 남자의 이름이 송찬빈이며 지역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기억해냈다. 경찰이 접근하자 송찬빈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급히 휴가를 요청했고 이는 더욱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수사관들은 즉시 그의 동선을 추적했고 그가 마을 외곽의 한 농장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경찰은 그를 제압하고 체포했다. 그러나 신문에서 송찬빈은 강간 한 것만 인정했을 뿐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고향인 양현에서 저지른 강간 사건까지 자백했다. 더 나아가 법의학 검사 결과 살인사건 피해자의 시신에서 검출된 정액이 송찬빈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DNA 검사 결과 그가 주범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이에 수사관들은 큰 실망을 느꼈다. 진범이 여전히 도주 중이었던 것이다. 잔혹한 강간 및 살인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범인은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록 송찬빈의 체포가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범인이 여전히 특정 지역 내에 있으며 장기간 거주했고 전과가 있으며 어려운 삶을 살았고 명백한 변태적 성향을 가진 인물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안경찰은 총 15,000명의 인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기록된 문서의 양이 수만 건에 달해 1m 높이로 쌓였지만 결국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한 핵심 목격자가 9월 23일 강간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한 날 한 남성이 오랫동안 범행 현장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폭력 및 성추행 전과가 있는 장유빈이라는 남성을 빠르게 특정했다. 그는 범행 직전까지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사건 발생 후 갑자기 마을을 떠났으며 아무런 소지품도 챙기지 않아 이웃들의 의심을 샀다. 그러나 장유빈은 한 번도 고향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으며 여전히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가 곧 돌아올 것으로 판단했다. 만약 전국 지명수배령을 너무 일찍 발부하면 그가 패닉 상태에 빠져 영구히 숨어버릴 수 있었다. 따라서 경찰은 더 효과적인 체포를 위해 비밀 감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예상대로 11월 19일 밤 장유빈은 몰래 집으로 돌아왔고 경찰은 즉시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시안공항국으로 압송된 장유빈은 곧 9월 23일 사건을 포함해 2건의 강간을 자백했으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첫 번째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에서는 달빛이 밝아 얼굴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뒤 다음날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집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다. 택시를 납치해 고향으로 돌아간 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쳐 새 삶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다. 1990년대에는 강간과 살인 범죄가 거의 확실하게 사형으로 이어졌다. 사형을 피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장유빈이 연쇄 범죄를 저질렀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다. 예상대로 그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시안에서는 강간 및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고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재검토 과정에서 수사팀은 경악했다. 1998년 2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불과 9개월 동안 시안과 그 주변 지역에서 8건의 강간 및 살인 또는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범죄를 조사하는 동안 지난 10년간 발생한 유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경찰을 경악하게 만들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1992년 6월 2일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18세 소녀 샤오우가 잔혹하게 강간당한 후 살해되었다.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는 시안의 위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샤오미는 범인에게 습격당해 자전거에서 끌려 내려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당한 후 강간당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점은 범인이 자신의 변태적인 욕망을 충족한 후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 그녀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근처 밭에서 가져온 옥수수를 성기에 잔혹하게 삽입했다는 사실이었다. 1993년과 1994년 사이 시안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7건 발생했으며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1995년부터 이러한 범죄는 감소하는 듯 했으나 1996년 다시 2년 동안 6건이 발생했고 그중 3건은 사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7년과 1998년에는 범행이 정점을 찍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송찬빈과 장유빈이 이 사건들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시에 동일한 범행 수법을 가진 사건이 거의 50건에 달한다는 점을 밝혀내며 단독 범인의 가능성이 강력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방대한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던 중 생존 피해자인 스하루가 나타났다. 어느 날 저녁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그녀는 한 남성이 뒤에서 자신을 따라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 남자는 쇠막대기를 휘둘러 그녀를 공격했으며 심한 부상을 입고 쓰러졌음에도 스하루는 강한 체력 덕분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범인을 저지했다. 약 10분간 몸싸움이 벌어진 끝에 결국 그는 그녀를 기절시킨 후 그 자리에서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마침 그 순간 한 무리의 남성들이 지나가자 범인은 깜짝 놀라 황급히 도망쳤고 덕분에 스하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정신을 차린 스하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의 특징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시안 출신이 아닌 동북 지역 출신처럼 들리는 억양을 썼으며 40세가량으로 보였고 키는 작지만 매우 힘이 셌으며 헝클어진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남성이었다. 또한 옷차림은 허름한 노동자나 농부 같았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용의자 범위를 좁혀나갔다. 선별 작업을 진행하던 중 경찰은 새로운 목격자로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 목격자는 범행 당일 밤 한 수상한 남성이 오랫동안 범행 현장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 남성의 팔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점이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몸싸움 중 입힌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즉시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정보를 다른 생존 피해자들의 진술과 비교했다. 놀랍게도 목격자가 제공한 세부 사항이 생존자들의 증언과 완벽히 일치했다. 몇 달 후 3륜차를 타고 귀가하던 스하루는 길가의 덤불 속에 숨어있는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범인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다음 희생자를 노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경찰은 사안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즉시 병력을 동원했으며 지역 민병대와 협력해 매복 작전을 세웠다. 연쇄 범행을 저지르며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진 범인은 경찰이 가까이 다가온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몇 걸음도 채 뛰지 못하고 민병대원이 곤봉으로 내려쳐 제압했다. 경찰서로 압송된 범인은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신문에 대한 경험이 있는 듯 노련하게 대응했다. 그는 미친 척하며 계속해서 가짜 이름과 주소를 대며 거짓말을 반복했고 때로는 울다가도 갑자기 웃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속임수는 경찰에게 통하지 않았다. 스하루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은 반복적으로 그를 범인으로 확신했다. 1990년대에는 이런 잔혹한 살인범들에게 경찰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며칠 후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침내 자신의 진짜 이름과 주소를 밝혔다. 왕완밍, 1980년생. 그는 극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제대로 된 옷 한 벌조차 가지지 못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농사일을 도왔으나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점차 마을의 불량배가 되어 도둑질과 말썽을 일삼았다. 성인이 된 후 시골 남성들에게 결혼은 큰 부담이었으나 왕완밍은 게으르고 가난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대신 여성이 너무 물질적이라며 원망하기 시작했고 점점 깊은 분노를 품게 되었다. 30대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당했고 결국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겠다며 이웃 여성 한 명을 강간하려 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맞아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행동해 단 3년 만에 조기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그의 범죄적 성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이곳저곳을 떠돌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렸다. 한 사건에서는 한 여성이 전기 차단기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집에 몰래 들어가 한밤중까지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공격했다.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고아였고 이 끔찍한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 데다 왕완밍이 교묘하게 변론한 탓에 그는 단 19년형만을 선고받았다. 1990년대 후반 그는 결핵에 걸리면서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교도관 교대 시간을 노려 몰래 숨겨둔 톱날을 이용해 철창을 잘라 도망쳤다. 그는 산시성으로 도주해 먼 친척의 집에 몸을 숨겼다. 친척은 그가 도망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개가 천선했다고 믿었다. 그의 친척은 심지어 그를 위해 한 과부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일반적으로 안정된 가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왕완밍은 자신의 범죄적 본능을 버리지 못했다. 당시 허술한 인구 등록 시스템 덕분에 그는 쉽게 호적을 등록하며 도망자 신분을 감출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이 생겼음에도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장인이 결혼 신고를 계속 재촉하자 그는 이를 피하며 과거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장인은 과부인 딸이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웠기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법망을 피하고 가정을 꾸렸음에도 왕완밍은 범죄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의 변태적 욕망과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그를 더욱 범죄의 늪으로 빠뜨렸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하며 강간 및 살인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증거를 발견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왕완밍은 총 51건의 강간과 최소 20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이는 산시성 역사상 가장 대규모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재판에서 그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털어놓으며 목 졸라 죽이기, 질식,
목베기, 심지어 시신을 불태우는 등 잔혹한 살해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왕완밍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형 왕완성 또한 그를 숨겨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화 범죄 사건에서 다시 만나요.